이 랭글리라는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오히려 약간 더 일찍 라이트 형제보다 비행기를 날리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랭글리가 1903년에 그 라이트 형제보다 몇 달 전에 이렇게 시험한 비행기고요. 요거를 할 줄 몰랐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했는데 라이트 형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요게 자유자재로 조작이 돼요. 진짜 여객기 누구나 이렇게 대상을 가로질러서 비행할 수 있게 된 게 언제냐? 요 프로펠러기들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대상 횡단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1940년대 초중반인데 최초의 제트 여객기가 나온 거는 40년대 후반인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몇 년 만에 마이 돌파하고 그 다음에 또 한 10년 지나서 마3을 돌파했으니까 한 10년쯤 지나면은 마4를 누군가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때 개발진들이 이게 다 늙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니 우리 기록이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어서 정말 슬프다고. 네, 그림 한 장 뒤에 숨겨진 경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김정원의 아트노믹스, 저는 김정원이고요. 이번 주도 역시 저희에게 알찬 말씀 들려주실 남충현 박사님 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예. 네, 오늘 굉장히 소프트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생텍쥐비리, 하늘을 나는 작가, 이렇게 소제목이 붙었는데, 그 생텍쥐비리가 비행기랑 또 무슨 관련이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뭐 비행기 산업 얘기를 할 건가요, 오늘은? 그 생텍쥐베리 이 어린 왕자에도 보면요, 그 비행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추락한 비행사가 어린 왕자랑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그게 시작이죠. 예, 근데 모든 작품이 다 이렇게 주인공이 비행사거나 막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이렇게 직업이 조종사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작품을 비행을 주제로 썼고, 네. 지금 올해가 그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80주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80주년이니까 이거 어린 왕자는 43년에 나오니까 딱 올해가 80년이 된 건데, 이게 데뷔를 한 건 1922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최초 그 데뷔한 작품이 그 비행사라는 제목으로 데뷔했고, 그 다음에 또 히트를 친 게 30몇 년인가 그때쯤에 야간 비행이라는 그 소설을 썼어요. 31년 그때쯤에. 그 야간 비행이라는 것도 굉장히 히트를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어린 왕자는 사실 마지막 작품이죠. 그 다음에 6호는 있는데 완성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린 왕자의 작가로 생텍쥐베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생텍쥐베리 그 어린 왕자에서도 그 어린 왕자랑 그 조종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가. 그러니까 다 이 사람 소설의 조종사가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직업은 조종사고 죽을 때까지도 계속 조종사 일을 했고 소설은 이게 투잡된 거예요. 이렇게 비행하면서 틈틈이. 그런데 되게 이 시대 때는 그 자동차 운전면허 따기도 사실 흔치 않았었을 텐데, 그렇게 비행기 조종을 딴 또 작가가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비행기 그 운전면허래. 그 조종면허를 따는 거는 지금보다는 쉬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간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쉽기도 했고 물론 그래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근데 더 쉬운 대신에 이런 요새 같은 그런 첨단 안전장비 그런 게 없으니까 위험도는 훨씬 높았죠. 그러니까 그때 비행기를 타는 건 되게 모험이었다 그래요. 이렇게 모험가라고. 그러니까 그때 비행기 조종사다 그러면 요새 같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기술 수준이 높은 운전사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뭐랄까 그 옛날에 그 남극 탐험을 하고 히말라야 원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모험을 하는 모험가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대 이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뭔가 좀 지금처럼 비행기가 단순히 이렇게 실용적인 수단이 아니라 그 모험과 도전의 대상 이렇게 좀 낭만적인 그런 낭만화의 대상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비행에 대한 낭만 이런 게 청년이었을 때부터 있으니까 이렇게 비행 클럽 이런 거 활동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조종사가 됐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 조종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한 게 뭐냐라고 하면요.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옛날에 그 지금은 사라져버린 50프랑 지폐거든요. 네. 그래서 50프랑 지폐 보는 게 생텍쥐베리가 나왔는데 요게 그 생텍쥐베리가 탄 비행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파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뭐 리비아 이렇게 카이로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인도 쪽으로도 가고 그 여기서는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이게 다카르까지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서부를 이렇게 딱 횡단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카르가 그 파리 다카르 랠리 할 때 그 다카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사막을 횡단하는 루트를 이 사람이 개척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뭐 지금처럼 발달된 항법 장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지금 비행기 굉장히 높이 나니까 사실 기상 조건 그런 거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그땐 그럴 수도 없으니까 이거를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를 새로운 루트를 개척을 해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한 거네요. 그 3억 위를 나니까 실제로 3억 위에 불시착한 적도 있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이 아마 이 사람이 불시착했던 위치의 기념으로 한 건가? 그러니까 이제 북아프리카에 이 사람을 기념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알베르 까미랑 비슷하게 북아프리카에서 주로 활동을 한 이게 좀 비슷하죠. 그 알베르 까미 소설도 다 이렇게 북아프리카 무대인데 그러니까 어린 왕자도 이렇게 사막에서 만난 거고 사막을 혼자 날면서 상념이 많았겠어요. 거기에서 글이 술술 써졌을 것 같아요. 게다가 혼자서 모는 거고 작은 비행기여가지고 말동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어린 왕자를 그려서 이렇게 속으로 막 대화하면서 왔을지도 몰라요. 혼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막 또 이 사람은 야간에 주로 몰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우편물 배달을 했거든요. 근데 왜 야간에 운송을 했냐? 옛날에는 낮에만 이렇게 운송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하루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밤에도 이렇게 운송을 해야지 우편물을 배달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가지고 뭐 당일 특송 이런 게 가능해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야간 비행을 해야 될 필요는 굉장히 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저 시대 때는 막 이런 레이더 같은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죠. 레이더는 이때 아예 발명이 안 됐죠. 이 시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어디가 어딘 줄 알고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근데 뭐 나침반 같은 걸로 갔을 수도 있고 근데 나침반 같은 걸로만 안 되거든요. 근데 나침반 방향만 알 수 있지 얼마만큼 갔는지는 측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별을 보기도 하고 근데 그 지상의 지형 지분을 많이 봤다고 그래요. 아, 지도를 예. 보면서 지형지물을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그 루트를 가면은 여기쯤에 어느 산이 보이면은 어느만큼 온 거다 막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를 지형 보고 가는 것처럼 비행기도 지형 보고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운반을 한 게 여객이라든지 다른 화물이 아니라 우편물을 날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편물 비행사 할 때 이게 모습이 이 비행기가 우편물 비행할 때 이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던 그 경비행기래요. 그냥 1930년 원전인데 근데 이때 왜 이렇게 우편물을 많이 날랐냐면은 이때는 비행기가 그 운임이 지금보다 훨씬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항공 택배 DHL 이런 거 쉽게 보낼 수 있던 시절이 아니었고 그때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부피도 적게 나가고 무게도 가벼우면서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 필요했던 거고 거기 플러스 굉장히 하루라도 더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조건들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게 편지였다는 거예요. 편지 아니면 서류. 그러니까 그런 당시에는 비행기는 거의 다 그런 우편물 배달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뭐 다른 거 나르면은 경제성이 안 생겼으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베이 사가지고 항공 택배 이런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편물 루트를 이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비슷하게 활약을 하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모험심 많은 이런 비행사들 그리고 또 그때 1차 대전이 끝난 이후니까 퇴역 조종사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실업자가 된 조종사들이 많았을 건 전쟁이 끝나니까. 조종사가 이제 우편 배달부로 예. 넘어갔네요. 네. 그런데 이게 그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새로 치자면 뭐 플랫폼 노동 비슷한 건데 굉장히 수입이 괜찮은 일이었다고 해요. 그게 이게 굉장히 좀 희소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자유롭게 이렇게 프리랜서처럼 일한 대로 돈을 벌면서 이렇게 고소득도 올리고 뭐 모험도 하고 그러는 직업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비행기를 발명한 건 라이트 형제가 발명했다라는 건 너무 유명한데 예. 사실 대충만 알고 언제 정확히 발명된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가 최초에 비행을 한 게 1903년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죠 이게. 전 생각보다 늦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전 1800년대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최초의 자동차를 벤츠랑 다임러가 둘이서 같이 만든 게 1890몇 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자동차가 나오고 한 10몇 년 있다가 한 거니까 그것 치고는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비행기가 나오지 못했던 거 이렇게 다른 것보다 늦게 나왔던 이유 중에 큰 게 가벼운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을 여기다가 단다? 날겠습니까 그게. 석탄 넣고
그래서 그때 라이트 형제는 가솔린 엔진을 직접 자작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게 라이트 형제 비행기의 그 탄 엔진인데 이 최초의 비행을 한 게 라이트 플라이어 1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요걸 단 건 아니고 요거보다 후속으로 더 커진 비행기 요걸 다른 건데 어쨌든 구조는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 사이즈인데 이게 마력이 28마력에서 42마력 정도라고 그러네요. 이게 근데 요거는 나중에 난 거 더 큰 거고 이때 비행했을 때는 12마력짜리 엔진을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도 이렇게 엎드려서 타고 있죠. 근데 저 정도 발명했을 때 엎드려서 탈 정도면 실용적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비행했을 때 80m 날았나 그랬었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만 그랬고 뭐 나중에는 더 많이 날았는데 최초에 비행했을 때는 진짜 수십 미터밖에 못 날았지만 거듭 때 이렇게 비행 거듭하면서 이렇게 이게 수백 미터가 되고 수킬로미터가 되고 그러니까 처음 비행은 수십 미터인데 그게 성능이 그렇게 확장되고 뭔가 좀 실용적인 물건으로 진화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속도가 빨랐던 편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때가 1903년인데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11년 후인데 그때 이미 공군은 그때 공군 이름은 공군은 아니었어. 뭐 육군 항공대라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전투기, 정찰기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하늘을 휘젓고 그때 수만 대 전투기가 날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년 조금 더 된 사이에 그 정도로 발전이 있었으니까 이게 뭐 진짜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렇죠. 그런데 이게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을 한 거는 알아.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잘 알려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에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증기기원 에피소드에서 그 뭐 그레이트 브리튼 이스턴 이렇게 3부작을 내놓고 그랬었는데 증기선 발명한 사람은. 근데 라이트 형제는 이 다음에 뭐 했는지가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랭글리라는 사람하고의 엄청난 그 악연 때문에 굉장히 발목이 잡혀 있었대요. 근데 이 악연이 어디 시작을 하냐면요. 이 랭글리라는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오히려 약간 더 일찍 라이트 형제보다 비행기를 날리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랭글리가 1903년에 그 라이트 형제보다 몇 달 전에 이렇게 시험한 비행기고요. 근데 뭔가 좀 그럴듯해 보여요. 오히려 라이트 형제 비행기보다 뭔가 좀 더 복잡하고 더 커 보이는데 이게 이 랭글리라는 사람이 당시에는 라이트 형제는 이렇게 첫 비행이 성공할 때부터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이렇게 무명인데 랭글리는 기대주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에서 다들 비행기를 누군가 발명을 한다면 그건 랭글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랭글리가 물리학자 겸 천문학자고 미국의 스미소니언 협회라고 최고 권위 있는 과학자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스미소니언 재단 유명하고 비행기들이 다 이렇게 뭔가 전시가 되면 다 스미소니언 재단의 박물관에 전시가 되죠. 근데 그 랭글리가 사실 그 비행기 비슷한 거를 제일 먼저 만들긴 했어요. 근데 대신에 뭐냐면 이거를 축소 모형으로 먼저 만들어서 그 사람이 안 타고 그냥 축소 모형을 그냥 날린 거예요. 사람 안 탄 상태로. 근데 그때는 가솔린 엔진이 없었으니까 내연기관을 구하기 힘들어서 증기 엔진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 가지고 달았고요. 근데 물론 증기 엔진이니까 이게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이 탈 만한 그건 안 나왔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가솔린 엔진도 구해요. 이거를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는 가솔린 엔진도 달려 있고 이거는 마력이 50마력인가 그래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 그 최초 비행기보다 훨씬 엔진 출력도 세. 그런데 이렇게 시험 비행을 하는데 이게 강위에서 딱 이륙을 했는데 그대로 강위에 들이쳐박았죠. 그래가지고 그냥 곧바로 파괴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래가지고 딱 강에 빠진 거 건져가지고 뭐가 문제지 하고 수리하고 있는 와중에 라이트 형제가 딱 비행기를 날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배신감에 치렀던 게 이 사람이 원로니까 다 자기는 그때 비행기 발명을 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이게 대부격에 해당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건 내가 좀 뭔가 안 풀리는 사이에 이렇게 내 비행기 다 베껴가지고 지가 이렇게 먼저 해버리고 이 멀리 그런 건 다 내가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 네, 그런 것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못했는데 라이트 형제는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근데 이 비행기 구조는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날 수가 없었을 거라고 해요. 아무리 해봤자.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무리해서 했을 거예요, 시험 비행을? 자주 추락해서? 애당초 이 사람이 비행기를 균형 잡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라이트 형제는 그걸 할 수 있었으니까 자신이 있어가지고 단단한 땅바닥에서 한 거고 이 사람은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떨어지면 물에 네. 떨어져야 하니까. 균형은 어차피 잃어버리는데 제어가 안 되면은 그냥 몇십 미터만 날다가 그냥 물에 빠져라. 그러면 사람은 그냥 구명조끼 입고 탈출하고 그러니까 옆에서도 이 배가 건져 올리려고 그런 거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느냐라고 하면요. 이게 비행기란 게 3차원 기동을 한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박사님 비행기 모형을 오늘 만들어 오셨어요. 이게 비행기라고 하면요. 이게 비행기는 세 가지 축으로 기동을 해. 자동차는 그냥 한 가지 축이잖아요. 이렇게 턴을 할 때. 근데 비행기는 3차원에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요라고 하고 근데 요거는 요 꼬리 수직꼬리 날개 조작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당시 이미 알고 있던 거 라이트 형제에도. 그리고 또 이렇게 비행기를 기술을 위로 꺾고 아래로 꺾고 요거는 요 뒤에 수평 꼬리 날개를 가지고 하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것도 당시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랭글리도 알고 있었던 거고 라이트 형제가 아니 다 아는 건데 마지막 하나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기울어져서 랭글리는 이렇게 떨어져. 그렇죠. 근데 이걸 본인이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빨리 뛰어서 기록이나 세우자. 그다음에 물로 빠지든 그거는 근데 일단 떴는 거에 의미를 두고. 뜨는 게 의미 기록만 세우면 된다. 그런데 이거를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못한 이유는 요거 꼬리 날개를 조작하는 거는 배랑 똑같아요. 배의 그 방향타 있죠. 그랑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고 물론 배는 이렇게 움직이진 않는데 잠수함은 그때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잠수함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평 방향타 이 개념이 잠수함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요거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랭글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냐고 라이트 형제만 다른 사람은 조종사가 이쪽으로 몸 기울이면 이쪽 하고 오른쪽 몸 기울이면 이쪽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작은 모형이라면 몰라도 큰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도저히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조작이 안 됐다고 사람이 무게중심 이동한 것만으로는. 그래서 랭글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했는데 라이트 형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요게 자유자재로 조작이 돼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날개 뒷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뒤가 요새 모든 비행기는 여기 보조 날개가 있어요. 요 부분을 이렇게 꺾을 수가 있어요. 위아래로. 근데 라이트 형제가 그거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완전히 같은 건 아닌데 옛날 그 비행기는 천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비행기처럼 금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이라 이렇게 말랑말랑 해가지고 당기면 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날개 뒤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꼬리 날개 이쪽에 연결하는데 잡아 끌면은 이렇게 조종관을 딱 돌리면은 이렇게 잡아 끌려지는 거예요. 끈이. 그럼 이렇게 딱 천이 이렇게 위로 올려져. 그러면 요거는 올리고 요거는 내리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게 한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리고 그리고 조종관 움직이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장치인 건데 라이트 형제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행이 성공한 거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뭐 엔진 같은 거는 그때 다 이미 있었고 이런 기본 구조는 다 있었고 이 비행 제어가 마지막으로 남은 풀지 못한 퍼즐 조각인데 모든 기계에 없었기 때문에 배에도 없고 생각하기 힘들었는데 라이트 형제가 그걸 생각을 해낸 거는 새를 좋아해가지고 새를 계속 관찰했대요. 근데 새 뒷부분, 날개 뒷부분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새가 이렇게 선회를 몸을 기울일 때 한쪽은 이렇게 올리고 한쪽은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회를 하는 거를 라이트 형제가 관찰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비행기 적용을 했는데 이거를 특허를 냈어요. 근데 라이트 형제가 이거를 특허를 냈는데 문제가 처음에 뭐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변리사를 안 쓰고 자기가 직접 특허를 썼대요. 그래가지고 사실 빨리 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공개되면 다 노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모든 사람들 공개 주기 전에 원래 특허부터 내야 되는데 탈락. 근데 그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를 그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이걸 이 기술을 대중들에게 공개하면은 특허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허는 언제나 원칙이 공개되지 않은 것만 특허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먼저 공개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이 먼저 공개한 게 아니라. 라이트 형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변리사를 고용해가지고 나중에 재도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결국은 출원해가지고 됐어. 근데 그 사이 동안의 비행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보여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기술 탈취당하기도 하고 특허도 출원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 기술 숨기고 꼭꼭 숨기느라고 그래서 후속 비행이 늦어졌고
그래서 이게 그때 그 특허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구조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면은 뭔가 좀 대단하다 싶은 게 특허 제목이 비행기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아니 요새는 특허가 비행기에 대해서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의 바퀴에 대해서라든가 뭐 엔진에 대해서라든가인데 라이트 형제는 자기가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했으니까 특허 제목이 그냥 비행기예요. 네, 박사님, 그런데 아까 전에는 랭글리가 미국에서 그 비행기를 앞서서 발명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라이트 형제가 랭글리랑 특허 분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티스라는 사람은 누구고 어디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라이트 형제랑 특허 분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커티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발명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오토바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한 20세기 초 그때쯤에 뭐 시속 200km인가 그렇게 되는 오토바이 같은 만들 세계 기록도 세우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뛰어난 발명가인데, 근데 이 사람도 그 아까 말한 스미소니언 협회 회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랭글리 박사를 되게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미국의 스미소니언 협회라든지 항공업계에서 뭔가 좀 그 고매하신 랭글리 박사를 놔두고 저기 그냥 어디서 자전거 말던 라이트 형제가 와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먼저 비행했다고 이렇게 다 영예를 가로챈 게 분하다. 또 그런 건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스미소니언 협회에서도 자기 협회 사람이 뭔가 최초의 비행기를 발명했으면 좋겠지, 외부인이 최초 발명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나 그런 줄 알았더니 당시에는 미국도 장난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게 익숙한 장면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 그러면은 랭글리 박사의 그 비행기가 그때 그냥 운이 없었던 거지 실제로 날 수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라이트 형제 특허가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라이트 형제에게 적대적인 그런 미국 항공업계 분위기가 이렇게 반영이 된 건데, 이 사람이 총대를 맨 거예요. 그래서 타도 라이트 형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라이트 형제의 특허가 있는데 문제가 이 라이트 형제의 특허를 피하면은 절대 비행기를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럽에는 많은 항공업체들이 계속 이렇게 생겨났는데 거기서는 다 라이트 형제 특허를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은 특허 돈 주고 안 사. 내가 왜 돈 내? 그러면서 피해가겠다고 했는데, 그 피해간 게 뭐냐면요. 라이트 형제 그 특허는 날개 끝부분 천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변형시켜서.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날개 끝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게 별도의 날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주날개랑 별도의 전용 날개를 만들고 요거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는 요 특허랑 상관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사실상 원리는 같은 건데. 그렇죠. 원리는 같은 건데 이 사람 주장은 여기 특허의 뭐 예를 보면은 도면이나 그러면 날개 자체를 움직이는 곳에 있다. 근데 내 발명은 날개는 놔두고 별도의 이것만을 위한 작은 날개를 또 달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허 침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더 나은 방식인 거는 맞아요. 라이트 형제 방식보다. 그 사실 현대 비행기들은 라이트 형제의 그 방식이 아니라 그 커티스의 그 방식대로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보조 날개예요. 날개 끝부분에 이렇게 별도의 날개가, 작은 날개 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에일러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커티스가 이렇게 발명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라이트 형제 특허를 보면은 그것까지도 특허의 내용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특허를 베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딱 보면은, 근데 요새도 특허 소송에서 언제나 논란이 되는 건데, 커다란 어떤 발명 사상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거는 똑같은데 뭔가 그거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이렇게 특허에다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그걸 침해한 거냐 아니냐가 요새도 맨날 논란이 되죠. 근데 어쨌든 이때 미국 법원에서는 막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고 막 소송이 이어졌는데 모든 소송에서 결국 라이트 형제가 다 이겼어요. 아니 뭔가, 그쵸, 뭔가 좀 바뀌긴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이게 발명 사상이라든지 원리에서는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다 침해가 인정이 된 거고.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라이트 형제는 엄청나게 소송 비용 쓰고 시간 들이고 마음고생하고. 근데 그 와중에서 형인 그 윌버 라이트는 과로가 심해가지고 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전염병 때문에 죽은 거긴 한데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치.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렇죠.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그 병으로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커티스 이거 죽일 놈들 그러고 이렇게 원한을 품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 정작 유럽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영웅으로 이렇게 떠받들어 준 거죠 라이트 형제를. 그렇죠. 프랑스 집회에도 그렇죠. 위인만 올라가는 그 집회에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프랑스, 영국 가면은 다 이렇게 스타가 되고 거기 기업들은 이렇게 치사기 소송하는 거 특허료 꼬박꼬박 내고 그래가지고 막 유럽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라이트 형제가 이거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 이거는 그냥 유럽에다가 이렇게 바치겠다는 해서 그 최초의 비행기 있잖아요. 그 세계 최초 비행기 그거를 영국에다가 전시를 했어요. 그 기증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이게 이 특허 소송이 끝이 아닌 게 스미소니언 협회에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최초 발명자가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논리가 뭐냐면은 커티스가 그 랭글리 박사의 비행기를 조금 개조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날리는데 성공을 해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게 아니라 요 끝에 날개를 이렇게 개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라이트 형제 특허를 쓴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숨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봐라 커티스가 증명을 했다. 랭글리 교수님의 비행기는 이미 당시로도 충분히 날 수 있었는데 그냥 안 풀린 거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라이트 형제 비행기보다 먼저 완성된 거다. 그러니까 스미소니언 협회의 그 논리는 최초로 비행 가능한 비행기를 만든 거는 랭글리 교수가 세계 최초다라는 논리를 편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비행이 아니라 최초의 비행 가능. 예, 그게 완전 개소리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자기 협회 원로를 이렇게 발명자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랭글리가 아니 커티스가 이렇게 수정을 했다는 게 티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은 이렇게 커티스가 고쳐놓은 비행기로 해놓고 이거를 전시를 할 때는 그거를 다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전시를 하는 이런 꼼수를 썼대요. 완전 사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기 발명자 인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영국에다가 이렇게 기증을 하면서 최초의 비행기를 내가 이렇게 최초의 발명자가 미국에서도 인정받으면은 이게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요청을 하면은 언제든지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영국에다가 기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조국에서 내 비행기를 인정해주고 원하게 되면 언제든지 공짜로 미국으로 돌려주시오라는 조건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게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미국에서 결국 그걸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데 그때 미국에서 항공모함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죠. 이거를 성대하게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라이트 형제가. 그러니까 사실 그 다음에 비행기를 더 개조하고 더 크게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 라이트 형제보다 더 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특히 그때 유럽에서 그게 굉장히 발전이 눈부셨어요. 그 루이 블레리오라고 프랑스의 그 비행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그 토니 스타크 비슷하다고나 할까? 이 사람이랑 또 이 사람이랑 뭐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산토스 디몽이라고 브라질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이렇게 토니 스타크처럼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취미로 이런저런 발명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를 타고 도보 해협을 횡단을 했는데 요거 좀 비행기 특이하죠. 그 시대치고는. 그리고 날개가 한 겹이잖아요. 라이트 형제 비행기부터 다 복엽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비행기는 이렇게 단엽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이 비행기가 도보 해협을 최초로 횡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비행기로 계속 갱신을 했어서 라이트 형제도 한 30km 정도까지는 비행을 했대요. 근데 바다를 건너는 건 좀 다르잖아요. 아무리 이런저런 그 거리를 갈 수 있다 그래도 그냥 실패하면 바다로 빠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도보 해협을 횡단을 했고 그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이건 영국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지고 이렇게 아니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영국으로 간 거죠. 특히 오른쪽은 영국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 주민들 몰려온 거. 안전장치 같은 건 하고 건너나 정말 혼자 탔네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 바다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배가 쫓아갔대요.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구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때 사람들은 배가 빨리 가면 비행기 쫓아갈 수 있었는데 그냥 금방 확 앞서가 버려가지고 소용이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영불 해협은 사실 도보 해협은 좀 좁잖아요. 그렇죠. 더 멀리 가게 되고 좀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는 비행이 가능해진 건 언젠가요?
그거는 대서양 횡단이 더 어려운 과제잖아요. 아까 도보 해협을 횡단하고 나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대서양도 횡단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건 좀 쉽지가 않았죠. 워낙에 머니까. 근데 먼저 사실 린드버그가 대서양 횡단을 한 게 1927년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그전에 대서양 횡단을 한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린드버그만 유명한데 실제로 대서양 횡단 처음 한 건 1919년인가 그렇고 근데 그게 약간 사람들한테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대서양도 횡단하는 게 여러 곳이 있잖아요. 좁은 곳도 있고 넓은 곳이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대서양 횡단한다 그러면 뭐 런던이나 파리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 가야지 대서양 횡단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대서양 횡단 하긴 했어도 저희 캐나다 동쪽 끝에 보면 그 동쪽 딱 튀어나온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아일랜드까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 약간 막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린드버그가 실질적으로 대서양 횡단한 거다.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여기죠. 이게 1919년이면 그러면 뭐 1차 세계대전 때도 비행기가 사용되고 했는데 그때는 이런 대서양 횡단에 사용됐던 비행기보다 성능은 떨어졌었나요? 성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대서양 횡단은 이 이후에도 2차 대전까지 가서도 상당히 여전히 힘든 일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횡단했냐 그러면요. 이 비행기 역시 실용적으로 쓸만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기록을 위해 만들어진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행기 요거 유리창이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유리창이 저기 여기 조종실 옆에 하나 자그맣게 달린 것 같은데요. 앞유리창이 안 보이죠? 앞 유리창이 없네? 없어요. 어머, 왜 없는지 아세요? 왜요? 이 앞을 다 연료 탱크로 채워 넣은 거예요. 기름을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그러면 뭘 앞을 보고 날아오는 새라도 안 부딪히려면 앞을 봐야 되지 않아요? 그냥 하늘은 뻥 뚫려 있으니까 안 보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는 막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지 않으니까. 그렇죠. 뭐 그냥 뭐 나침판 보고 가면 되지. 밖은 봐서 뭐해. 뭐 고도계 보고 높이 알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한 거고. 그리고 정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날개 위로 잔망경 같은 게 있었다 그래가지고 잔망경으로 좀 앞을 봤다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륙할 때 이렇게 옆으로 고개 내밀어서 보고 잔망경으로 보고 이러면서 비행을 한다는 게 인지 능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만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황당한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린드버그의 천재성이다. 정말 인간은 대단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발상 덕분에 린드버그가 성공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비행기 되게 작잖아요. 근데 전에는 다들 대서양 횡단은 되게 커다란 비행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1919년에 좀 약간 좀 좁은 데로 가긴 했더라도 대서양 어쨌든 처음으로 저희 캐나다 쪽 끝에서 이렇게 건넌 사람은 1차 대전에 썼던 대형 폭격기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면 커지면 커질수록 기름은 많이 실을 수가 있는데 동시에 무게도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상 린드버그는 반대로 해가지고 더 작게 하면 연료 소비를 더 적게 하니까 작은 비행기가 오히려 멀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대가로 이렇게 유리창 없애고 기름 탱크로 다 채워 넣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쨌든 그냥 기록을 위해서 했던 거지 도저히 실제로 쓸 물건은 아니고 요거는 뭐 그 이후로 뭐 쓸 수 있었겠어요? 한번 할 때마다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한번 뭐 일반적인 그런 거는 못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 자세한 지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뉴욕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 영국을 횡단해서 파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1919년에도 이미 갔었다고 한 그 비행기는 여기쯤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캐나다 동쪽 끝에. 근데 여기서 내려서 뉴욕까지는 또 기차로 한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파리까지 갔고 이게 이륙을 했을 때 그 환영입하고 요게 약간 그 착륙을 했을 때 그 파리 교회 비행장에 착륙했다. 근데 거기 환영인파가 다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그때 유럽에서도 이렇게 미국 하면 좀 발명가의 나라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발명가가 왔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막 영웅 대접을 해주고 환호하고 막 이렇게 록가수처럼. 그런데 이렇게 이 항로 루트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서 이후에도 여객기가 정기적으로 다니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린드버그하고도 한참 동안은. 그러니까 사실 그 동안은 그 대서양을 건너려면은 그냥 배 타고 건넜죠. 그러니까 비행기 이미 여객기는 있었는데 그건 미국 대륙 안에서 이동하거나 유럽 안에서 이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요새로 치자면은 그냥 그 뭐라고 그
저가 항공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국내선 아니면 가더라도 일본, 중국 그 정도까지의 여객만 활성화가 됐대요. 근데 진짜 대서양 횡단을 진짜 제대로 한 건 언제냐. 진짜 여객기 누구나 이렇게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비행할 수 있게 된 게 언제냐. 일단 2차 대전 시작되자마자 그 대서양 횡단 전기 루트는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조금 전부터도 이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930년대 후반 그런 거가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대서양 횡단 그 여객 루트는 일반적인 비행기가 아니라 그 비행정이 담당했다고 해요. 이거 비행기인데 밑이 이렇게 배처럼 돼 있잖아요. 저걸 비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뭐예요? 비행정이랑 비행기랑? 그러니까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게 아니라 물 위에서 그냥 이륙하니까 우와. 그냥 바다에 아무데나 착륙하면 돼요. 네. 활주로가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걸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은 중간에 기착제 뭐 대상의 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대상에 있는 섬이 별로 큰 섬이 없어서 비행장을 못 만들거든요. 뭐 카나리아 제도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섬에서 내려가지고 이 비행정은 연료 채우고 다시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바다에 불시착할 수도 있고 뭔가 좀 엔진 고장 난다 그러면은 이제 비행정들이 맹활약을 했고, 근데 비행정이 그렇다고 단점이 없느냐면 그건 아닌 게, 이게 배처럼 이게 크니까 공기 저항이 많거든요. 속도도 느리고 연비도 안 좋고 좀 그런 한계점이 있죠. 아무래도 일반 비행기에 비해서.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항공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대서양과 북대서양 이렇게 루트가 있고 남대서양 루트도 되게 활발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건너기 힘드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플로리다 통해가지고 남미까지 간 다음에 여기가 좀 좁잖아요, 바다가. 그러니까 여기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루트가 되게 활성화돼 있었다 그래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이 루트 여기가. 대서양이 아니라 태평양 오히려 좀 이게 큰 섬들이 많아가지고 뭐 하와이 이런 데를 중간에 찍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루트가 있었고. 그래서 2차 대전 이전에도 이미 좀 국제 여객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처럼만 대중적이란 것보다는 뭐랄까 그 모든 비행기 표가 다 이렇게 1등석 퍼스트 클래스라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는 이제 이거를 비행정 같은 거 아니라 그냥 제대로 그냥 논스톱으로 다이렉트로 건너겠다는 시도가 나타나요. 근데 그게 가능해진 거는 일단 2차 대전 도중에 엄청나게 이렇게 비행기가 커졌어요. 뭐 B-29 그런 것도 있고 나오고 그러니까 엔진 4개 달린 이런 대형 프로펠러기들이 나왔고 그 대형 프로펠러기로 이렇게 대서양을 직행으로 건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막 항속거리 6,000km 정도가 나오면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다 이렇게 6,000km 이상 항속거리가 나와주는 그 비행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DC-4 이게 맥도날드 더글라스 그 DC-3가 이렇게 그전에 굉장히 대박을 친 비행기고 그게 후속이 DC-4거든요. 이것도 대서양 횡단 루트에 많이 쓰이고 그 밑에 로키드 이거 L049 이것도 대서양 횡단 많이 쓰였고. 근데 속도를 보세요. 이렇게 시속 396km, 밑에는 504km. 그런데 그 대서양 건너려면 5,000km 이상을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몇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열몇 시간을 날아갔대요, 이 비행기들은. 그럼 아니 승객도 너무 힘들잖아요, 열몇 시간 날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그 당시에는 그런 힘들어가지고 그냥 배를 타는 사람도 있었고 막 그랬을 지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더 편하게 안 되라고 하다가 1949년에 영국에서 코멧이라는 게 나왔어요. 세계 최초의 제트 여객기. 속도가 840km입니다. 2배 이상 늘었잖아요, 기존의 프로펠러 비행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이렇게 그냥 다리에 쥐가 안 날 시간 안에 횡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현대적인 그런 그 항공 여객,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렇게 이제 지구촌 시대다. 지구를 다 비행기로 이렇게 뭐 하루 만에 돌 수 있다. 이 시대를 최초로 연 게 코멧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코멧 여객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러다가 좀 이렇게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이렇게 그 보잉사에서 치고 와가지고 결국 영국 쪽은 여객기 시장은 다 이렇게 미국에 뺏겼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국에서 제일 아까워하는 게 코멧이 이게 초기에 그렇게 사고만 안 났으면은 이게 근데 그 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근데 그
뭐 원인이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리창이 이게 처음에 이게 사각형이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원인이었다 그래가지고 사고 나는데 사각형 유리창이 원인이었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중에 올라오면 기압이 낮잖아요. 근데 그 사각형 유리창이니까 그 모서리 부분에 힘이 가해가지고 그 금속의 피로가 쌓여가지고 이게 금속이 갈라져가지고 동치가 공중에서 터진 거예요. 진짜 끔찍한 사고가 이렇게 두 차례인가 연속으로 났는데 왜 그런지 모르니까 계속 세워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서 시뮬레이션을 하고서 결국 찾아낸 원인이 사각형 유리창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후에 모든 비행기는 유리창이 그래서 다 동그랗구나. 네. 그럼 모서리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힘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항공을 안전하게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시장은 다 후발주자한테 뺏기고.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이게 10년도 안 돼서 다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 프로펠러기들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대상 횡단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1940년대 초중반인데 최초의 제트 여객기가 나온 거는 40년대 후반인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게다가 이때가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비행기 발명했죠. 그 50년이 안 돼가지고 저기 엎드려 타가지고 이렇게 몇십 미터 가던 비행기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앞유리창을 기름 탱크로 막아놓을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는 또 이렇게 발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가속이 붙어요. 이렇게 비행기의 진보가. 이 사람 척이건데 이 사람 최초로 음속을 돌파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뭐 슈퍼소닉맨이라고 그때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스타가 된 거의 암스트롱급으로 그때 스타였대요. 그렇게 왼쪽의 비행기를 최초로 초음속 음속을 돌파했는데 이거가 보면은 그게 좀 비행기라기는 좀 거시기 해요. 왜냐면요 이게 보통 제트기가 보면 앞에 공기흡 입구가 있잖아요. 이건 없어요. 공기흡 입구가. 왜냐면 이건 로켓 비행기라서 안에 로켓 엔진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제트 엔진으로는 이 속도를 못 내니까 제트 엔진이 로켓 엔진을 단 건데 로켓 엔진을 다니까 굉장히 연비가 안 좋아가지고 비행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로켓 엔진이면은.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출력을 내는 건데 이륙해가지고 이 고도까지 못 올라가요. 이게 B-29 폭격기에다가 실은 거예요. 폭격기에다가. 그래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투하. 그럼 거기서부터 이게 가속을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날아서 음속을 찍고 그 다음에 글라이더처럼 활강을 해서 착륙을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기록만을 위한 비행기죠. 이것도. 기록만을 위한 비행인데 너무 모험적이라서. 그때 사람들이 다들 무서워했던 게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 순간에 비행기가 아까 코멘 여객기처럼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도 막 프로펠러기 시절에도 어떻게 급강하다가 음속 비슷한 영역에 접근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굉장히 그때 진동이 심해지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불안을 했는데 이거를 딱 돌파하고 나면은 오히려 진동이 줄어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음속의 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속을 딱 돌파하는 그 경계선에 진동이 굉장히 증가하고 소음도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공기저항이 몇 배로 증가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돌파하는 순간 공기저항이 확 심해지니까 점점 가속이 안 붙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 뚫어버리면 오히려 쭉 속도가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공기저항이 줄어들어가지고 다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음속 시대를 열었는데 그게 46년입니다. 40년대에 이미 음속을 돌파를 하고 초음속 비행기 시대를 연 거예요. 근데 아까는 그 실험적인 그 비행기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초음속을 낼 수 있었던 비행기는 그 소련의 미그 19 전투기예요. 그 우리가 소위 미그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앞에가 이렇게 짜리몽땅한 이런 비행기, 앞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간발의 차이로 늦춰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실용 가능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이거보다 뭐 한 1년인가 하여튼 몇 달인가 이렇게 뒤늦게 나왔어요. 뭐 슈퍼세이브인가 그걸 만들었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마하2를 돌파한 건 이번엔 다시 미국이 뺏어왔죠. 1954년에 미국의 스타파이터라는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실용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둘 다 이렇게 수천 대가 이렇게 생산이 된 그런 실용 전투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을 돌파한 거는 1964년에 미국에서 SR-71 블랙버드라고 정찰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3을 돌파를 했는데 1960년대 세운 기록이거든요.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안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사람들은 마하1 돌파하고 몇 년 만에 마하2 돌파하고 그 다음에 또 한 10년 지나서 마하3을 돌파했으니까 한 10년쯤
지나면은 마 4를 누군가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때 개발진들이 이게 다 늙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니 우리 기록이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어서 정말 슬프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이게 진보를 했는데 한 60년대 70년대를 경계해가지고 뭔가 정체되는 느낌이 있는 거야. 이때를 정점을 찍고. 근데 이건 군용기인데 군용기 말고 민간 여객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간 여객도 60년대가 이때 절정이었는데 1969년에 두 비행기가 동시에 시험 비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콩코드, 또 하나는 보잉 747. 그러니까 콩코드는 이미 은퇴를 했는데 보잉 747은 아직도 날고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도 보잉 747이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게 시험 비행했을 때 이렇게 모습이고. 근데 이게 둘 다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왼쪽은 가장 빨라서 이렇게 주목할 만하고 오른쪽은 가장 크니까 주목할 만한 비행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유로 이렇게 대단한 비행기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마2 2로 날았는데 이게 사실 전투기보다도 더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전투기는 마2가 나와도 그 제가 아까 말한 거 있죠. 엔진을 그 출력으로 50% 정도 뻥튀기 하는 애프터버너 장치가 있다고. 그걸 켜야지 한 5분 10분 정도 잠깐 비행 전투기는 마하 2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콩코드는 그냥 음속을 돌파할 때만 잠깐 그 장치를 켜고 그냥 그거 꺼버리고도 마하 2가 유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콩코드를 어떤 전투기가 쫓아오는데 막 그 영국 공군 전투기가 쫓아와 이렇게 에스코트 해준다고. 근데 막 되게 허걱허걱 돼가지고 콩코드가 좀 늦춰줘야지 쫓아왔어. 그래서 잠깐 이렇게 같이 따라가. 그러더니 전투기 연료가 떨어져서 귀환합니다 그러고 콩코드는 그 속도를 유지한 채로 런던에서 그냥 뉴욕까지 쭉 갔대요 그거를. 그 정도로 대단하고 아직도 이런 비행기는 또 안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안 나오는 거냐 못 나오는 거냐는 얘기가 많아요. 뭐 만들 수 있는데 안 나온다라는 말도 많이 있고. 근데 보잉 747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콩코드는 딱 뭐 12대인가 만들고 생산이 중단이 됐는데 그래서 상업적으로 완전히 망했죠. 손익분기점을 한참 못 넘겼으니까.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제작사에 그 부담을 주고 사라진 건데 보잉 747은 뭐 초대박을 쳤고. 그런데 문제는 뭐 콩코드는 조기 은퇴를 했지만 보잉 747은 아직도 쌩쌩해요. 이게 69년에 첫 비행을 했는데 보잉이 최초로 흥한 게 보잉 247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잉사가 이렇게 뜨기 시작한 그 시초고 현대로 치자면 포니 같은 거죠 이게. 근데 이게 보잉 247이 이런 프로펠러 비행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대서양 횡단 같은 거는 절대 못하고 미국 국내용으로 쓰던 그런 여객기였는데 이 비행기가 시험 비행하고 36년 후에 보잉 747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는 아직도 잘 써요. 1969년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야? 54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잘 타고 다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잉 747 타고 다니고. 근데 좀 신기하네요. 그래도 보잉 787이라고 신형이 2009년에 나왔는데 대통령기가 아직 747이에요? 그렇죠. 보잉 747이 사실 더 크고 엔진도 4개니까 안정적이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 후속기들이 그런 장점은 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후속기는 좀 더 경제성에 집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잉 787이 2009년에 나왔는데 요건 엔진이 2개가 달려 있죠. 근데 사실 엔진 2개인 게 되게 중요한 진보이긴 해요. 나름대로. 왜냐면은 엔진 2개면 4개일 때보다 연비가 좋아지잖아요. 엔진 기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요새 그렇게 고유가고 뭐 이렇게 뭐 탄소 배출 게 중요하니까 기술 혁신이 요새는 이렇게 뭐 빠르고 멀리 나라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연비 향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진보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잉 747에서 그대로 멈춘 건 아니고 내부 전자장치도 개선이 되고 뭐 안에 가면 좋아. 그러니까 옛날 비행기 타면 제가 타면은 그 스크린도 되게 쬐끔했고 막 영화도 보면은 화질 되게 안 좋아가지고 옛날 그냥 그 옛날에 피처폰으로 그냥 DMB 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그냥 뭐 거의 뭐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지루하지 않게 그런 전자기기 같은 게 굉장히 좋아졌지.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좀 뭐 편의 시설 같은 것도 좋고 연비도 더 좋고 그리고 또 요새 비행기가 더 좋으니 타보니까 이게 좀 더 실내가 조용하더라고요. 이게 뭐 보잉 787이나 777 이런 걸 타면 747보다 분명히 조용한데 근데 그게 막 엄청난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고르라고 그러면 나는 표가 둘 다 있어. 난 이쪽을 고르는 편이에요. 비행기 예약을 할 때. 근데 그렇다고 조금 더 싸면 보잉 747 탈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탈 수 있겠어요? 보잉 247? 그렇죠. 이건 못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비행기 타면서 747, 787 이거를 구분해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들으니까 너무 흥미롭고요. 그런데 비행기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사실 저는 우리 뭐 AI 요즘 핫한 AI 뭐 컴퓨터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면서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독 비행기 부분에서는 기술 발전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36년 만에 요 차이가 있었는데 그 40년 동안 요 정도 차이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술 진보가 상대적으로 거의 정체인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 좋아진 게 있더라. 비행기 자체가 좋아졌다는 게 보단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라든지 전자장비 이런 것들 위주로 발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IT가 접목된 부분 그런 거는 큰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그 기계 자체는 그냥 별다른 개선이 없다고 그러면 좀 너무 심한 말인데 이 시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느려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 요새 막 기술이 빠르다 기하급수적으로 개선이 된다 그래도 다 IT 분야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 기술 진보가. 그 자동차도 보면은 뭐 옛날에 막 70년대 명차 막 페라리 그런 거 보면은 뭐 지금도 굉장히 막 그 명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 자체가 좋아졌다기보다는 뭐 센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전자 제어 장치를 했다든지 안전 장치가 있다든지 자율주행이 있다든지 그래도 그냥 차 본연에 달리는 기능에서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거의 모든 공학 분야에 그런 이슈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달 착륙도 봐봐. 그러니까 1969년에 달 착륙을 했잖아요, 암스트롱이. 근데 아직도 또 안 가고 있잖아요. 뭐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몰라도. 근데 한 얘기가 그때 암스트롱이 달 착륙을 했을 때는 거기 아폴로 우주선에 실린 그 컴퓨터가 그냥 우리 스마트폰만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로 달에 다 사람 보내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에 아폴로기 전체 쓰이는 컴퓨터보다 강력한 컴퓨터 우리 손에 들고 있는데 우리는 달에 안 보내고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시절의 기술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에 와가지고 아니 그 지금의 인류는 우리가 그 아폴로기 있었던 그 컴퓨터보다 좋은 컴퓨터를 다들 손에 달고 다니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음식 사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근데 이렇게 IT 기술이 발전한 건 좋은 일인데 다른 것도 좀 보조를 맞춰야지 다른 기술이 다 정체를 이루면 IT 쪽만 진보를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냐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주장을 한 대표인 사람이 로버트 고든 교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미국의 성장 끝났는가 이런 식으로 책도 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된 게 그래요. 미국의 그 노동 생산성 증가율인데 그리고 그거는 시간당 그 부가가치 생산액을 가지고 노동 생산성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 하면은 약간 그냥 노동자들이 일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한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기술 진보를 대부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기술 진보인 거고.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보면 어떠냐면 19세기 후반에서 1970년대까지는 연평균 2.33%가 증가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복리잖아요, 이게. 연 2% 복리가 붙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성장인 건데 1972년부터 이렇게 팍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아직도 잘 몰라. 보통 오일 쇼크가 그때가 경기였다 그러거든요. 오일 쇼크가 있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고 뭐 그때가 경기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는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1996년에 이때 그 닷컴 뭐 버블 있고 막 그랬을 때 있잖아요. 인터넷 나오고 뭐 신경제 있고 그때 이렇게 확 뛰죠, 미국에서. 근데 문제는 그게 2000년대 중반쯤까지면 약발이고 그다음에 다시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 성장률이. 그래서 다시 이렇게 1%대로 정착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그 1972년에 이렇게 확 꺼지기 전에 트렌드로 이렇게 계속 미국이 성장을 했으면은 지금 미국 노동자들이 시간당 그 생산하는 버는 돈이 $80가 넘었어야 됐대요, 지금에는. 근데 실제로는 $53 정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 노동자가 가져간다는 건 아니에요. 노동 생산성은 기업이 이렇게 노동자 1인당 버는 게 이 정도라는 거지 그만큼이다 월급으로 가는 거 아니고 월급이 이거보다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버는 돈, 노동자 버는 돈 합쳐가지고 이 정도라는 거고요. 노동자가 1시간 일할 때마다. 그래서 이게 1972년 이전에 그 기술 진보하고 혁신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으면 미국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더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지금 왜 이러는 거냐. 60%나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72년 이후 이렇게
그 기술 진보의 속도가 더뎌진 게. 그래가지고 막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비관론 앞서 말했듯이 IT 말고 다른 공학 부분은 다 뭔가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뭔가 좀 벽에 부딪 뭐 그것도 원인이 많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발견할 거 다 발견했고 발명할 거 다 발명했다. 예를 들어서 라이트 형제 그 보조 날개를 균형 잡는 그 발명, 지금 라이트 형제보다 더 뛰어난 발명가가 있어도 라이트 형제가 이미 발명했으니까 또 발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한 얘기도 있어요. 바퀴를 재발명하다. 남이 이미 해놓은 거 또 발명하는 걸 가지고 놀려가지고 바퀴의 재발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1972년까지는 낮게 열려 있는 거, 그러니까 아직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걸 다 발명을 하던 시대였고 그 좋은 시대가 끝나 버렸다라는 게 비관론이고, 낙관론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현재 기술 진보의 방향은 뭔가 좀 이렇게 숫자로 잘 나타내기 힘든 뭔가 좀 그런 소비자의 니즈 만족 이런 거라서, 그래서 아이폰의 인터페이스를 더 이렇게 편리하게 만든 거.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늘리면은 이렇게 화면 커지는 그런 기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아이폰의 터치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대단한 혁신인데, 이런 거는 사실 뭐 비행기가 마하 1이었다가 마하 2가 되었고 이런 물량적인 지표는 잘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새 기술 진보의 트렌드가 막 초음속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조용한 비행기, 아니면은 조금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귀가 좀 덜 아픈 비행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펙상으로는 기술 진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초음속 비행기 왜 만들면 만든지 왜 못 만들겠냐. 그냥 안 만드는 거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로버트 그 고든 교수 얘기는 웃기지 마. 그거 다 정신승리야. 그러더니 아니 기술 진보가 그 숫자상의 스펙으로 안 나타나고 이게 다 이렇게 화폐 가치로만 환산이 안 되는 이런 그 소비자 후생진들 이런 거는 옛날에도 다 있었어.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근데 옛날에도 그렇게 다 이렇게 그 통계 수치가 그 혁신을 과소평가하고 그런 거 옛날에 라이트 형제 시절에도 다 있었는데 그럼 그때는 더 빨리 성장한 거냐. 그게 로버트 고든 교수 얘기고. 그래서 로버트 고든 교수가 예측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이분 진짜 닥터 둠이에요. 이분은 진짜. 근데 그 단기 닥터 둠이 아니라 이분은 장기 닥터 둠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원래 인류의 역사에서는 성장이란 건 예외적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부터 원래 인류의 성장은 0몇 %대가 그냥 룰이었고 1%를 넘을 수가 없었다. 산업혁명 이후 잠깐 인류가 장기 추세에서 이탈을 했고 잠깐의 이탈이고 원래 그 저성장으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2100년쯤이 되면 거의 제로 성장이 된다. 근데 이거는 생각만큼 비관적인 건 아닌 게 막 이렇게 지구가 다 멸망하고 뭐 원숭이가 지구를 지배하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지금처럼 계속 잘 살아. 뭐 다 인터넷도 하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도 있고 그런데 더 진보하기를 멈춘다는 거고 어쨌든 지금보다 더 잘 살기는 잘 살는다는 그런 거죠. 지금보다 더 기술 발전이 저렇게 눈에 띄면 뭐 그 공간 이동 정도 나와야지 저런 발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로버트 고든 교수가 막 전망을 했는데 미국 GDP가 2100년이 되면은 1인당 87,000달러를 찍고 여기서 거의 그냥 안 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경제 성장이 단순히 그냥 기존 기술 가지고 부자가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는 돈이 있어도 사지 못했던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경제 성장의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행기는 그 전에는 부자들도 살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19세기 유럽 최고의 부자라 그래도 비행기를 살 수가 없었겠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술 진보나 혁신 정체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아예 인류가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걸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건 기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친구들이랑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
왜 아직도 UFO가 지구에 안 오는지 알아? 그러더니 외계인들도 다 이런 함정이 빠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외계인들도 계속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의 항공 기술에 머물고 비행기는 그대로인데 그냥 안에 있는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런 것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 외계인들도 여전히 보잉 747 같은 거 몰고 있는데 대신에 안에 가보니까 다 3D 디스플레이고 뭐 완전 이렇게 막 AI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나 비행기는 여전히 같은 비행기고 그래서 아직까지 지구로 못 오고 있고 외계인들이 뭐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외계인도 이런 한계에 빠진 걸지도 몰라. 네, 로버트 고든의 미래 예측부터 이제 남 박사님의 외계인 룸까지 오늘 비행기로 이제 생텍쥐베리 동화책 한 장으로 이제 비행기 산업,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산업의 기술의 성장과 경제의 성장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진짜 남 박사님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깊게 들어보지 못할 얘기를 또 고생스럽게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긴 시간 또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